구매자에서 한 3만 명 이렇게 있는 전당대회에 제가 출마하는데 사람들이 다 제 꼬마가 나오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꼬마가. 근데 저는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도 동등하게 당신들과 똑같이 지도부 선거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좀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정치를 바꿔나가는 건 결코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찾아서 뭔가를 깨고 벽을 문으로 만들고 넘어서야 된다. 장애물이 있어도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 정치지. 정치는 엄마가 아침밥 밥상 차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 당내에서도 열심히 투쟁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하지만 태도와 자세는 겸손하게 하지만 우리의 꿈이나 비전이나 우리의 권리까지 겸손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치 참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얘기를 좀 이어갈게요. 자금의 청년들 참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3포 세대, M포 세대, 그리고 흑수저, 그리고 헬조선까지 이런 청년 담론의 대부분이 약간 피폐한 삶에 근거한 그런 부정적인 담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실들이 사회의 정책계라든지 정치계라든지 되게 많은 변화를 일으켜 왔다고 생각하는데 두 분께서는 사실 실제 지난 2016년에 각기 다른 정당에서 청년 정책을 입안하는데 굉장히 깊게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얘기를 좀 나눠보죠.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청년 문제에 주로 관심을 두셨는지, 중점을 두셨는지, 또 어떤 관점으로 어떤 정책들을 좀 만드셨는지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정당 활동을 좀 했다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새누리당 시절에 처음 정당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미래세대위원회 그다음에 청년혁신위원회 이렇게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016년도에 그 청년 총선 공약을 담당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간사였고 단장은 이재용 전 최고위원이었고 부단장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였는데 그때 같이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그때 청년정책을 만든 컨셉은 당시에 그 느낌은 어떤 게 있었냐면 청년 복지냐 투자냐 이런 논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의 대상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만 한정해서 볼 거냐 아니면 청년 세대 전체가 취약계층인 것으로 확대해서 볼 거냐 이런 인식의 이제 논쟁이 좀 있었는데 그때 생각한 건 주안점은 청년과 사회와의 관계가 뭐지? 여기에 저의 관계를 좀 중심을 뒀고 아무래도 이제 영유아, 어린이, 노인 복지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유아는 보호복지 육성 지원 이 컨셉으로 법과 정부 정책이 짜여져 있었거든요. 근데 청년들한테 보호복지 육성 지원이라는 게 사회와의 관계에서 맞나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자립과 투자와 지원과 이런 게 더 적절한 방향이겠다 생각이 들어서 청년의 권리 그리고 청년에 대한 투자 그리고 청년의 지원 이 세 가지의 컨셉에 맞춰서 정책 설계를 총선 때 했습니다. 그 16년도에는 그렇게 정책 설계를 했고 청년 기본법을 그때 직접 초안을 다 썼거든요. 처음에는 직접 손으로 다 쓰고 그거를 다 워딩을 수정해서 이제 여의도 연구소 거치고 그 다음에 법제처도 거치고 해가지고 그걸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채택해서 그 법안이 20대 국회 때 신보라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낸 법안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지금 미래특위 거쳐서 공식 법안으로 이제 지금 보류 중에 있죠. 거기 이제 초안의 골격을 그때 직접 다 썼는데 그렇게 좀 참여하고 그걸 가장 기본법을 가장 근간으로 하는 그 골격에 집중을 했다면 2018년도에는 또 지방선거 때 청년 공약을 또 짜게 됐는데 그때는 생활정책 컨셉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대학생 생활, 직장 생활, 군대 생활, 여성 생활 이렇게 해서 생활에 밀접한 정책에 주안점이 두고 좀 체감할 수 있게 정부 정책을 바꾸자 이렇게 저희는 주안점을 두고 좀 참여했었습니다. 3포 세대, M포 세대 흑수저론이 나오게 된 건 결국 사회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것 같아요. 한국 사회는. 예를 들면 1차, 2차, 3차 산업이 1차 제조업, 80년대면 1차 제조업 비율이 98%, 2차 비율, 3차 산업이 내려갈수록 3차 산업 같은 경우는 한 15%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이제 지금의 산업 구조는 1차 산업 제조업이 한 30%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서비스업 종사자가 오히려 더
한 7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 산업 구조의 변화를 노동 구조가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 소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안전망은 대부분 다 1차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과 제조업 중심으로 짜여져 있거든요. 정규직 위주로. 근데 지금 현재는 비정규직이 훨씬 늘어났고 사회적인 안전인데 그런 비정규직과 서비스 산업 종사자가 대단히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노동 구조의 변화가 못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 사회 안전망의 변화도 전혀. 그렇기 때문에 다들 공무원 되려고 하고 다들 대기업 가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과정이 하나, 그 사회 구조와 노동 구조의 변화가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위 이제 55년생부터 65년생이라고 하는 우리 베이비붐 세대, 한국 사회. 이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우리가 이제 예전에 다 중학교 때가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인구 피라미드형에서 인구 항아리형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 다 알고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 소위 55년생부터 55년생의 이 베이비붐 세대가 모든 자산과 부와 산업의 발전 과정의 과실을 다 따먹은 세대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대부분 다 그 세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대가 지금 60세의 정년을 맞이하고 있어요. 일본하고 우리도 비슷한 상황인데 일본이 한 20년 전에 겪어져 먼저 그 베이비붐 세대를 은퇴하면서. 근데 이분들이 또 정년을 연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우리가 청년 정치인들이 대단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독점하고 있는 불을 그러면은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전에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는 잘 키운 자식 한 명이 집안을 일으켜 세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잘 키운 자식이 집안 기둥 하나 안 뽑아가면 다행이에요. 유학 가야 되죠. 네, 뭐 스펙 해야 되죠. 학비 벌어야 되죠. 뭐 학비 대줘야 되죠. 아무튼 부모님들 등골이 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자산을 축적한 이 50, 60대 세대에 20, 30대 세대가 자산을 축적할 수 없고 대부분 비정규직과 서비스업으로 종사하고 있다 보니까 이 공상 우리 세대가 이 50, 60대 세대에게 계속 기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자산이 자신의 소득이 따라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 같으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 소득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50, 60대의 자산을 우리가 소득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월급 모아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10억짜리 사는데 얼마나 걸릴까? 라고 했을 때 부모님한테 돈 받거나 은행에서 돈을 받지 않으면 집을 살 수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부모의 자산이 더 중요한 세대, 그러니까 소위 금수저냐, 은수저냐, 흑수저냐에 따라서 이 2030 세대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지금의 세대는. 이게 바로 저는 이 수저 계급론, M4 세대로 지금 치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연애와 결혼과 육아를 포기한 우리 세대가 된 이유는 결국 연애는 좀 반해놓은 분이 하는데 결혼 같은 경우는 사실 결혼식은 올릴 수 있죠. 축의금 받아서. 그죠? 근데 결국엔 하우싱 해야 되고요. 집을 마련해야 되고요. 보육도 맞벌이 하다가도 여성이 보통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육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성의 대학 진학 비율이 40% 이미 50% 육박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애 낳고 나서 직장을 그만두는 남성 보신 분, 직장을 그만두는 건 다 여성이거든요. 대부분. 왜 그러면 육아와 보육에 대한 책임을 여성이 져야 되나요? 국가가 져야죠. 국가가 보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똑같이 일자리에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한국 사회는 약간 여성이,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물론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들을 바꿔서 안전망을 만들어가는 게 결국 청년 세대에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고, 이 안전망을 바꾸려고 하면 결국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청년수당이라든지 기본적인 청년수당 논쟁할 것 같긴 한데 대표적인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경제활동을 했던 사람이 경제활동을 중단했을 때 소위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실업급여를 받죠. 근데 이 사람은 경제활동 했기 때문에 자산을 축적했어요 이미. 근데 직장을 잃었다는 이유로 실업수당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죠. 근데 시장에 진입하지도 못한, 경제활동 하지도 못하고 자산을 축적하지도 못한 청년이 시장에 진입하려는 준비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존받는 게 청년수당의 개념인데, 소위 그 개념 구직촉진수당이라는 개념이고, 정확한 법률용어는 구직촉진수당인데, 우리가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거죠. 아니면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서, 혹은 자기 스스로 아르바이트해서 구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회를 살면 안 된다. 결국 부모에게 의지하는 삶,
자기 스스로 이 열악한 삶을 개척한 삶, 이런 방식보다는 국가가 우리 청년 세대들, 미래 세대들, 사회 시장에 진입할 사회 초년생에게 지원해야 된다. 이게 바로 청년 수당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 정책적인 가치와 방향성, 지향성이라든지 방향에 대한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으나, 과연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큰 틀에서의 국가적인 어떤 딜레마를 해결하는 게 정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 청년 문제를 바라볼 때 이 사회 구조적인 모순, 안전망에 대한 모순, 노동 구조에 대한 모순들을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저희가 돈 달라고 뺏쓰는 게 아니거든요. 단순히 그 돈 청년배당 받아가지고 치킨 사먹고 술 사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정말 국가가 미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국가 공적 구조의 차원이다, 사회보장 제도의 차원이다 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어디에 주안점을 주셨냐고 해주셨으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작동하게 하려면 결국은 정부가 일을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부가 일을 하게 하려면 법이 있어줘야 되고 정책이 따르고 예산을 넣어줘야만 그런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니까, 그 근간을 만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서 그걸 이제 저희가 우선적으로 먼저 했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수당도 아까 전에 그 수당은 좀 논의로 좀 이따 얘기하더라도, 그 청년 그 고용을 구직 활동할 때 그 지원해주는 지원 제도의 처음에 명칭이 정부에서 검토한 게 청년 구직 그 촉진 활동 지원금 수당,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책이 너무 많이 쏟아지는데 그 정책을 이용하는 국민 입장에서 불편하잖아요, 청년들이. 그래서 이거 촉진이라는 말은 조금 오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구직 활동을 한다 그러면 구직 활동 지원금 그냥 있는 그대로 해주는 것이 오히려 쓰기 좋다. 그래서 이상한 영어 이름 막 붙이는 정책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순수 한글로 굉장히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 그게 가장 점수를 많이 받아서 구직 활동 지원금으로 정부 정책 하나 됐습니다. 저희 같이 활동하는 학회에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전정부에서는 지금 청년구직 활동 지원금 되게 좋게 말씀하셨는데, 2015년에 서울시에서 청년수당 만들었을 때 그 당시 전 정부 보건복지장, 물론 사회보장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방정부의 장이 어떤 사회복지 제도를 설계하면 중앙정부 부처의 장과 상의하게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반대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그래서 어떻게 참 지금이라도 이렇게 전향적으로 청년 세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연님 하시는 질문 있으세요? 그렇죠. 저는 이제 사회 문제의 관찰은 사람마다 시선이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비판과 갈등을 유발하기보다 정말 해결을 지향하는 것이 더 중요한 접근이다. 그래서 저희는 대안을 제시하고 관철하고 그걸 좀 중시한다고, 그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난 2016년에 각기 어떤 다른 관점으로 어떤 정책들을 이제 입안하셨느냐, 어떻게 깊게 인볼브 하셨느냐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청년 수당이라는 정책 문제까지 또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정책 문제를 더 깊이 그리고 더 다양하게 다루고 싶으나 저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청년 정치로 일단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많은 정책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정책이라는 것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없이는 실행되기가 힘든 부분인 거잖아요. 아무리 정당에서 공론화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얘기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 이제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 현실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사실 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 이제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들의 정치계 진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좀 이거 민주당이 부끄러운 상황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우리 당의 수석 최고위원 1등 하신 최고위원이 47세 박주민 국회의원이 계세요. 그래서 전당대회 통해서 1등을 하셨는데요. 박주민 국회의원이 47세인데
민주당의 국회의원 130명 중에 128번째 국회의원이에요. 나이로. 그러니까 밑에 2명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20대나 30대는 한 명도 없고요. 그리고 40대 국회의원이 아마 불과 5명 정도. 그래서 이렇게 너무 좀 늙어가고 있다. 물론 자유한국당도 47세 국회의원이 113명 중에 112번째지만 그래서 30대 기억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건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이런 부분을 바꿔가야 된다. 예를 들면 20대와 30대 인구 구성에서 35% 정도 차지하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의회 구성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고 생각했을 때 최소한 저는 20대 국회의원 한 2~3명 정도 나오고 2명 정도 남녀 성분을 따져서 나오고 30대 국회의원 한 5~6명 나오고 40대 국회의원이 20명 정도 나오면 그래 봐야 한 102명 정도는 130명째 여기서 그대로 유지된다고 봐도 102명은 50대 이상의 국회의원들로 차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40대도 이렇게 적은 국회 구성이 만약 적합한가 고민이 있고요. 그러면 국회의원은 30대 들어가기 너무 높지 않아? 너무 어리지 않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가 우리가 의회 구성이 국회, 광역의회, 기초의회 이렇게 나눠지는데 기초의회에도 60대, 70대가 있어야 되듯 국회에도 20대, 30대가 있어야 된다. 의회는 결국 그 사회 구성과 인구 구성을 반영해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게 의회인데 그런 의회 구성을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의 정치제도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찌됐건 비례대표 의석 확대해야 되고요. 지금 300석 중에 253대 47인데 이걸 이제 어찌됐건 저는 비례대표 의석 좀 확대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어떤 당은 비례대표를 아예 폐지하자. 이렇게 주장하신 정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국회도 뚫리고 뭐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정치 혐오에 기반해서 정치 제도를 설계해서는 안 된다. 정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권력 투쟁을 하고 이익 나눠먹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원숭이 사회에서 예를 들면 되게 나이가 들고 병들면 뭐 주먹질하고 해가 무리해서 쫓아내잖아요. 원숭이 사회는 약간 힘이 약하거나 도태시키고 그런데 우리는 어찌되었건 대단히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어르신을 공경하고 힘 약한 사람을 약살 보호하고 또 최소한 대화와 명분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우리는 대단히 문명을 갖춘 생물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치는 정말 막 그냥 더럽고 혐오스럽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그러면 이 소위 거디 있는 자원의 배분을 이뤄낼 것인가를 제도를 설계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지 이거 자체는 마치 애당초 뭔가 분리돼 있어서 이거는 더럽고 우리는 사회는 깨끗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다. 결국 사회 구조를 반영하는 게 정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금 질문의 이제 시작이 너무 길었는데 결국 청년들이 정치를 참여하는 과정은 뭐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본인이 선수가 되든지 아니면 본인이 서포터로서의 어떤 정치를 지지하거나 지원하거나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전 둘 다 모두 다 역할과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출마하는 것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좋은 뜻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 그 정책적 완성도를 정치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람 돕는 것. 예를 들면 저 같으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데요. 그분들이 만약에 그때는 제가 돕지 못했어요. 너무 어려서. 하지만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선거 캠페인 도와주면서 느낀 건 예를 들면 제가 한 번에 어떤 후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대표님하고 셋이 이렇게 앉아서 물을 마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당대표셨어요. 대통령님께서. 보통 이제 정치에 앉아서 카메라 다 꺼지고 아무도 없으면 3명밖에 없는데 물 이렇게 제가 갖다 드려요. 그럼 보통 자기부터 원래 목마르고 날도 더웠으니까 자기부터 마시잖아요. 근데 저보고 먼저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재인 당시 대표께서. 되게 저는 감동했어요. 사실. 앉을 자리도 양보하고 물을 양보한다고 대단히 덥고 막 짜증나는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그리고 카메라도 없고 아무 수행원도 없는데 사실 셋밖에 없는데 쌍욕을 해도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저한테 물을 양보하시길래 이거는 인격적이고 기본적으로 돼 있는 분이시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아마 제2, 제3의 어떤 좋은 뜻을 가진 정치인이 있다면 저는 또 어떤 선거에서는 제가 서포터가 될 거고요. 또 어떤 선거에서는 제가 후보가 될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그거는 영역이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기대해서 좀 더 완벽한 정치인은 없거든요.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그 사람들 더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게
정치 참여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해요. 네, 하겠습니다. 아니,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시면 한 나라의 대통령을 우리나라의 대통령 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따지면 보수 정부의 대통령들 중에 좋은 에피소드 되게 많거든요. 같이 지내보면 정말 배려 많이 하고 안타까운 전직 대통령도 그랬고 그런 거 맞습니다. 그래서 확대 해석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참여에 대한 얘기는 이제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그 청년들이 내가 사회에 어떤 목소리를 냈을 때 이 목소리가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지수가 되게 낮대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걸 외쳤을 때 내가 스스로도 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자존감도 생각보다 낮고 반면에 북유럽이나 이런 나라는 되게 높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나라의 문화도 있고요. 너무 유교적인 문화도 있고 권위적인 문화도 있고 사회 구조적으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정치에 집중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핍박한 그런 환경 문제도 있고 저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청년 일반 대다수의 대한민국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높이려면 저는 정치권에서 먼저 청년 의제 화두를 던져줘야 된다고 봐요. 그걸 던져주고 그거에 대해서 막 감론을박하면서 토론이 막 세지고 부딪힐 때 그때 청년 사회 전체 에너지도 막 올라간다 보거든요. 근데 지금 정치권 보면 20, 30대 정치인이 단 1%밖에 없잖아요. 300명 중에 딱 3명이 20, 30대 국회의원인데 더욱더 그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에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대로 20대에서 39세 대한민국 국민이 한 1,700만 명 정도 되는데 유권자 수에 비해서는 한 27% 되거든요. 근데 정당의 청년 나이는 만 45세, 44세인데요. 그게 한 5, 600만 정도 더 나이가 올라가는데 더해보면 한 2,200, 300만이니까 한 45% 비율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젊은 세대가 국회에 많아져야 되는데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수로 계산해 보니까 지금 300명 중에 30대 이하의 국회의원이 1%잖아요. 그러니까 40대 이상의 국회의원이 99%가 있는 거죠. 네, 우리는 국민들은 한 2,000 몇백만이 다 국민들이 있는데 굉장히 그 비례가 안 되고 있다 해서 대표성이 떨어지는데 이 구도를 깨려면 최대한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세대의 감수성을 많이 얘기해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정치권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보면 굉장히 시대의 흐름과 우리의 생각과 거리가 먼 주장과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젊은 전 세대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젊은이의 정치 진출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좀 의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정당의 구조가 보면 워낙 거대 양당 구조가 탄탄하기 때문에 정치적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기존에 권력 있는 사람들 주변에서 활동하면서 같이 정치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 내가 믿는 거에 충실히 하는, 그래서 가치에 굉장히 충실하고 몰입하는 사람들끼리의 연대가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의존을 전혀 하지 않고 내가 나란히 대등하게 이 정치인들과 한번 겨뤄보겠다. 내가 실력을 갖춰보겠다는 자세로 대한다면 저는 젊은이의 인물교체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다고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은 두 정당 모두 그리고 국회의원회 그리고 정당계에서는 청년들이 정치계에 입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죠. 있는 건데 그게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않는 거죠. 아닙니까? 그마저도 없습니까? 아마 얘기를 잘 해주시겠지만 그런 활동도 하시고 계시지만 물론 제도적으로 청년 비율을 할당해달라 이런 주장도 여러 있고 또 뭐 청년 발전 기금 같은 금전적 지원의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제도도 중요한데 결국은 도전하는 인물이 있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의 의식적인 주체성이 전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한번 겨뤄서 싸워봐야겠다 이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지금 물론 뭐 저도 이렇게 역사를 보니까 지금의 국회 486 세대와 또 주류를 가지고 있는 40, 50대, 60대 정치인들도 젊었을 때는 다 20대 후반, 30대 초반 때 기성 정치인이라고 붙어서 이겨가지고 지금까지 5선 이상 다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꼰대로 보였는데 보니까 그들도 젊었을 때 도전을 했더라고요. 왜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주체적인 우리의 의식 확보가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치에서 활동하는 과정은 뭐 예를 들면 당연히 대학생다원이면 대학생위원회에서 활동하면 되고요. 청년다원이면 청년위원회에서 활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당과 17개 시도당, 253개 지역위원회의 각각의 청년위원회에서 활동하면 되고요. 만약 본인이 이제 출마하고자 한다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청년 관련된 이제 지원 제도가 가산제도, 할당제도가 있거든요. 예, 이제 가산점은 뭐 경선에 본인 득표의 25%까지, 그리고 할당은 국회의원의 10%, 광역의원의 20%, 기초의원의 30%를 할당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방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그러려면 그 할당 비율을 채워야 되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광역의회 770석 중에서 20%면 150명, 기초의 2,500명 중에서 30%면 750명. 그러니까 소위 후보 공천을 이 당원 당규대로 우리가 이 청년 후보를 공천하려면 900명이 있었어야 돼요, 후보가. 실질적으로 저희는 민주당이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6월 선거에서.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청년 후보는 한 580명 정도, 그 중에 한 480명 정도가 공천을 받았고, 400명 정도가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할당제를 줘도 후보를 못 채웠죠, 사실.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결국 우리가 많이 출마해야 되고, 우리가 더 많이 정치에 와야 주셔야 되는데, 아직은 좀 그런 부분이 좀 활성화되지 못하다. 그래서 각각이 같이 가야 됩니다. 문화와 제도는 같이 만들어야, 제도만 만들었다 해서 문화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는 엄청나게 높은데, 사실 문화가 높으면, 열정과 의지가 있으면 제도는 좀 만들 수 있거든요. 약간 우리가 직선제를 했던 경험처럼, 예를 들면 법과 제도는 결국 우리가 나서서 투쟁하면 저는 바꿀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스스로 반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 정치에 참여하는 과정 자체는 정당에서 결국 활동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에서 하시다 보면 되게 답답하기도 하고 안 되는 것도 많고,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많을 수밖에 없죠. 10개 제안해가지고 하나 될까 말까 합니다. 당연히. 근데 만약 10개 제안인데 10개 다 되면 그 사회도 안정적 사회가 아니잖아요. 바꾸자고 해서 다 바꾸면 오히려 불안정한 사회죠. 그래서 오늘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기획을 하고 어떤 제안을 했을 때 당에 어떤 요청을 드렸을 때 그냥 10번 중에 한 번 정도 될까 말까 하긴 한데, 그럼 제가 이 한 번만큼 대단히 의미 있게 잘 준비했구나라고 생각하고 9번 실패해도 그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10번 도전하는 것처럼 저는 청년 정치 혹은 정치에 참여하신 모든 세대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청년 정치 참여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주로 사실 좀 거시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 또 이제 국회나 정당에 약간 국한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은 있지만 내가 정치가가 되고 싶고 정치가가 되어야 하고 정당에 소속이 되어야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다 좀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청년 정치를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청년 세대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무엇이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심각하게 위기고 흔들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비단 그게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다 주장하잖아요. 뭐 물론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민주라는 게 다수의 지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자유라는 것도 어떤 자유와 평등, 공동체의 그런 정신을 지키기 위해 또 가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다수의 지배의 원리에만 너무 국한한 나머지 뭔가 과정 그리고 결과 이건 너무 이렇게 도외시한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갈래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참여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분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또 조금 더 숙고하자는 숙기민주주의 운동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갈래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IT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있으니까 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그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는 그런 민주주의 운동도 그 중에 하나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그 감시와 그 정책 제안 활동이 좀 일어난다면, 그러면 이제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좀 보완해 갈 수 있는데, 근데 결국 대통령이 중요합니다. 그 제도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큰 문화를 지배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회의 어떤 신념과 문화가 자유민주주의 문화가 잘 뿌리내리려면 전 지도자가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느냐가 그 문화 안착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였었죠. 2016년 말. 그래서 우리
1700만의 시민들이 광화문 광교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었다. 사실 혁명이죠. 레볼루션 정도의 사실 혁명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초유의 대통령이 탄핵되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 주문을 외울 때 기쁘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우리 대한민국의 불행인 거죠. 사실 안타까운 마음은 있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손으로 이 정권을 바꿨다는 점이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이 자유민주주의가 어찌되면 회복되는 게 있다고 보는데 결국 민주주의 이론을 사실 뭐 깊이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 셔츠 스나이더가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정당이 결국 민주주의 통로로서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정당이 좀 말씀하실 때 부족하다면 참여연대라든지 청년 유니온이라든지 어떤 청년단체,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혹은 우리 잘 활동을 계시는 청년 정책학회까지 포함해서 정말 다양한 단체들에서 회비를 내고 같이 세미나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전 정치적 과정이 다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러면 그 민주주의가 어떻게 하면 완성될 수 있을까? 소위 완성은 안 되겠죠, 민주주의는. 현존하는 정치 체제에서는. 다만 이 대의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위기,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와 수기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모두 다 결합된 형태의 민주주의 제도가 설계되는 것이 저는 좀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가 결국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예를 들어 국방이나 안보와 관련된 국정원에서 정보위 가서 보고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다 직접민주주의 다 국민들에게 설명, 그건 안보가 아니잖아요. 국가 기밀은 당연히 대의민주주의를 해결해야겠죠. 하지만 복지나 보육, 사회복지나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직접민주주의 형태를 좀 더 띌 수도 있고요. 혹은 에너지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수기민주주의로 충분히 이걸 좀 더 수기하고 심의하고 토론해서 소위 전문가 집단에 의해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건 어찌됐건 이 토론하고 논쟁하고 결론을 내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과정이 대표자들에 의해서 될 것인지 혹은 직접적인 국민들의 어떤 집단적 지성으로 될 것인지 혹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될 것인지에 대한 분야는 너무나 다양하다고 봐요. 그래서 수기민주주의가 필요한 부분, 직접민주주의가 필요한 부분, 대의민주주의가 필요한 부분, 또 참여민주주의도 필요하죠. 예를 들면 이제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하고 있는데 좀 더 뭔가 어떤 의지와 어떤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에 의해서 참여민주주의로서 소위 거버넌스라는 의미로서 해결되는 과정들. 그래서 저는 그 민주주의, 모든 민주주의 같이 작동하는 게 가장 건강한 사회 형태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참여하실 때 꼭 정당은 아니어도 시민단체들 혹은 담벼락에서 큰 소리로 욕이라도 하든지 간에 아니면 네이버 댓글 쓰시는 것도 저는 정치적 과정이라고 봐요. 욕은 안 쓰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리고 어떤 특정인을 비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은 아니라면 저는 모든 형태의 정치적 과정이 다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회비 5,000원이라도 내시면서 단체 활동 이런 우리 가장 여기 단체는 이런 단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직접 참여하고 그래서 모든 형태의 정치 과정에 대해서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위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민주주의는 그 말씀대로 다른 나라에서도요 그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전했느냐를 측정하는 척도 중 하나가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가 2번 이상 일어났느냐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는 2번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제도는 어느 정도 이제 무력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평화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증명이 되고 근데 문제는 자유라는 그 자유민주주의 요소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국민의 어떤 공동체 가치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생활의 자유도 중요하고 자유 이념의 그 위기가 흔들리는 게 중요한데 사실 그런 지표는 이제 우리가 국가의 권력이 국민을 억압하지 않기 위해서 법치라는 걸 만들어서 국가의 권력을 제한해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억압하지 않게 해놨는데 국가의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이 사법부나 상권분립의 위치를 운영상에 이렇게 흔들림을 가져오면 그 자체가 사실은 자유의 이념으로 보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한 위기라고 보고 또 뿐만 아니라 권력을 쥔 국가 권력자가 국가의 그 기관들을 무력화시키는 때 그걸 흔히 말하면 그런 걸 보고 파시즘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거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권력을 쥔 자가 대중에 영합한 정책을 하는 건 필요하죠. 어떤 정치든 간에 대중의 지지를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 권력을 쟁취하는 괜찮으나 그것이 어떤 국가 권력의 기관들이 무력화된다거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군 또는 정보원 이타 등등의 기관들이 무력화돼서 제기능을 못하기 시작할 때 저는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위기가 온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는 안착이 됐지만 한국 사회의 자유라는 가치의 그 주장 이거는 이제 태동하고 있다고 봐요. 한국은 이제 서구의 제도를 이식했지만
과연 이제 선민주화는 됐지만 우리가 진짜 자유의 이념을 가지고 정말 이것이 이 사회에 중요하다는 것은 전 이 시대에 지금 깨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 그런 깨닫게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했던 요소들, 소위 국정원이 언론사 중립적이고 자치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언론사의 보도 지침을 내린다든지, 문화체육부라는 정부 부처가 민간인들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든다든지, 혹은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사법부가 어떤 재판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너무나 위기였죠. 이상입니다. 진보 정당을 자처하는 정당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가 진보하려면 정치도 발전하고 경제도 발전시켜야 되는데 촛불 우리 집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정권을 교체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일어났던 정권 교체가 아니고 탄핵을 당하고 난 다음 탄핵 이후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그러면 정치 발전도 가져와야 되고, 물론 경제 발전도 가져왔지만 경제는 좀 이따 또 논할 정치 발전에 과연 이것이 발전하고 진보하는 길로 가고 있느냐 했을 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정부의 역할이 시장에도 개입도 굉장히 크고 시민사회의 자율성도 많이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국가의 권력으로 굉장히 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를 쓰고 힘을 쓰니까 결국은 정부가 무섭잖아요. 기업인들도 무서워하고 좀만 잘못하면 개입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 경찰도 막 작동이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 봤을 때 국가의 권력과 위상은 살겠죠. 하지만 국민들의 이런 자유의식들은 많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되게 이게 과연 진보하는 일인가, 진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자유민주주의에 관해서 두 분이 너무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얘기가 좀 새는데요. 2차에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어쨌든 논점을 다시 이제 청년 정치 활성화로 가지고 온다면 두 분 모두 그 답을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정치적 과정에서의 청년들의 참여를 구축시키는 것. 그 경로는 다양할 수 있지만 뭐 IT든 시민단체든 정당이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 과정에 있어서 참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네. 예. 그 저희가 사실 사전 30분 정도 남았는데 사전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 분위기를 보아하니 플로어에서 질문을 먼저 받고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 들고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께 각각 질문이고요. 첫 번째가 그 IT 테크놀로지랑 대의민주주의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게 저 질문이고요. 또 장영필한테 위원님께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디테일에 굉장히 약하세요. 어떻게 약하냐면 약간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니까 우리나라는 슬로건이 너무 남발이 많아요. 사실 청년부터 이런 단어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대민주주의, 뭐 어려운 민주주의, 그 각종 종류의 민주주의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청년이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작년이 돼서 가난을 작년 뭐 이게 뭐 보조할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청년들이 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한국이 만약에 좋으면 나가서 돈을 벌거나 그게 해서 이게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찾아가야 되는데 그 느낌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저도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인 약자한테 도와준 거 맞는데 너무 간단한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 정부에서 간단해 너무 슬로건만 막 던지고 그다음에 청년 실업 힘들다 뭐 촉진제 말씀하시고 뭐 그러셨는데 그건 정말 레토릭이잖아. 단어에 다른 건데 그거 가지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너무 시간을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이게 정책이 어떻게 디테일하게 잘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엑세큐션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답변하시기 길 것 같으니까 제가 짧게. 지금 권력이 있으시니까 더. 제가 먼저 할게요.
이런 것 같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일반 의지, 국민의 의지를 대표하는 사람임과 동시에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는 어떤 그런 논리 기조로 이렇게 작동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로 바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이르지만 그래도 대의민주주의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 못하는 점은 아이디로 풀자는 건데 저는 이제 어떻게 지금 국면이 발달하고 있다고 보냐면 그때 탄핵할 때 촛불 집회 때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국민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광화문에 나와 있는데 과연 국회의원들이 우리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이제 욕구가 있었어요. 그때 등장한 사이트가 박근핵닷컴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화문 집회에서 모였던 분들이나 탈핵을 원하는 사람들은 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국회의원들한테 메일과 메시지를 아주 쉽게 보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그게 분노의 표출을 전달하는 데 돕는 IT 기술이었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한 겨울이 지나고 집회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민들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데 이게 표출을 하고 있지만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들 무슨 생각하고 있지? 이런 욕구가 저는 그 다음 발달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서로 이제 의견을 모아서 1000명 이상, 10,000명 이상 동의하면 정책 아이디어로 전달한다든가 이런 서비스가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다시 성장했다고 보는데요. 이런 서비스들의 그런 개발이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나라는 조금 늦지만 미국은 우리보다 한 1년 반 앞서가고 있거든요.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 선거 때 빅데이터 경험을 갖고 나서는 선거 캠페인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받는 서비스 개발에 한 20억 투자를 했대요. 그래서 흔히 정치 분야의 스타트업을 육성했는데 저는 그 IT 기술을 정치 분야에 활용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많이 등장하면 대의민주주의 문제를 좀 보완해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사실 이제 이 정책, 문재인 정부의 이제 청년 정책 혹은 다른 여러 가지 경제 정책까지 나가면 너무 넓어지니까 말씀드리면 사실 단순한 슬로건이나 레토릭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보 정부는 어찌됐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요, 보수 정부는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청년 촉진 수당의 의미는 시장의 체제, 시장 경제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소위 출발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세워주는 정책이라는 정도의 의미지, 당연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최상위 계층이라든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도는 나이를 불문하고 지원을 해야겠죠. 노인이든 장년이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청년 문제를 북한에서 얘기했을 때, 그럼 이제 소위 청년의 5대 문제 아젠다가 지금 현재 일자리, 주거, 보육, 부채, 창업 이 5가지 정도 꼽고 있는데요. 이 5가지에 대한 각각의 정책들은 사실 있어요. 준비되고 있고 가장 시급한 일자리와 주거 같은 경우가 이틀 전인가요? 청년 임대주택에 대한 주거 임대료 보증 지원 사업 그런 것도 시작하고 있고 2.7% 정도 금리로 일자리 안정자금부터 해서 근로장려금, 일자리 지원금 같은 지원 제도들 만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저희가 작년에도 일자리 추경 1조 2천억 올렸더니 바로 SOC 예산 6천억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픔들도 있고, 이 과정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든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제도를 만드는 게 사실 좀 안 되고 있긴 해요. 국회에서도 당연히 좀 그런 기득권에 의해서 막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과연 디테일하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각 부처와 관계 전문가들이 하고 있고 이미 사실 실행되는 정책들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행되는 과정과 예산과 규모와 범위가 대단히 좀 작아서 정책 효용감이 너무 떨어진다. 예를 들면 지금 청년수당 같은 경우는 제도 설계할 때부터 중위소득 60% 이하에 50만 원씩 6개월 한다. 이제 이렇게 설계를 했었는데 결국 그것도 3,000명이 뽑아가지고 하는 약간 이렇게 표현 방송 때문에 좀 우려하게 되는데 경품처럼 꼭 필요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어려움 있는 사람들 다 어려운 거지. 누구한테 지원해주고 누구한테 지원 안 해주는 건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 정책 효용감이 너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려면은 예를 들면 그래도 이제 제가 그나마 새누리당에 정말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국가장학금 제도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지만 설계할 때 5조 정도 들었어요. 저희가 주장했던 보편적 복지로 설계했을 때 5조, 선별적으로 했을 때 2조 7천억에 3조 정도 됐다고 그러니까 4조까지 나중에 했잖아요. 저희도 그걸 주장했는데 혼자 한 거같이 얘기하길래 같이 저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어찌됐건 물론 보수 정권이었지만 집어정당이 요구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예산이 늘어가고 하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청년이나 사회적 계층을 요구할 때도 저희가 10%를 요구하면
결국 기득권은 자기들이 가진 10%를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어디서 그럼 누가 양보를 할 거냐? 이게 지금 사실 관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자원의 배분을 나누는 부분과 동시에 정책적인 디테일을 사실 규모 있게 하려면 좀 더 제대로 된 이렇게 국가자금제도 4조 정도 설계하듯이 정책자금 4조 정도 설계하는데 다 1,500억, 뭐 2,000억이네. 대상자 3,000명. 아니 지금 청년 실업률 지금 10.5% 이제 18% 좀 낮아지긴 했지만 지금 100만 명이 육박하고 140명까지 가고 있잖아요. 대졸 실업자 140명이고 이러는데 지금 3,000명 지원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저도 너무 속상해요. 이제 아예 국가적으로 유리 사업 하듯이 한번 좀 제대로 된 정책과 규모 있는 좀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저 정말 궁금합니다. 얘기 좀 이 와중에도 짧게 할게요. 저는 디테일도 약하고 구호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러분 다들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사회 기회 평등을 만드는데 가장 큰 게 전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장 청소년들 교육하는 것만 봐도 사실 평등을 만드는 방법은 저는 충분히 학습의 상태의 평등을 기술로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AI나 빅데이터 활용해서 아이들의 기초학습을 평등하게 유지하는 그런 시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 정부가 경제의 눈만 밝고 혁신의 눈이 좀 떠 있으면 충분히 어느 정도 다 발달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잘 안 된다는 점 다행으로 떠나고 있는 게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대학 입시도 학생들이 지금 이제 그 다양한 자신의 평가를 받고 갈 수 있게 하면 좋은데 이게 학생들한테 암기식 사지선다형 수능 비율을 막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면 과연 이것이 정말 평등을 만드는 진정한 디테일한 기법을 고민하고 있는가 전혀 그러지 못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약간 경제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세 가지 기조예요. 소득주도 성장, 혁신 경제, 그리고 공정 경제 이 세 가지 축으로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혁신 부분이 조금 좀 미약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수용은 하고요. 과연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가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실효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요즘 핀테크라든지 요즘 얘기 나오고 뭐 항상 우버택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중국만 해도 위챗페이 다 쓰고 있고 하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카드에 머물고 삼성페이 이렇게 좀 넘어가고 있지만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비판하는데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우리가 새로운 신산업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과연 그게 기존의 산업에 대한 종사자들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생계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우버택시가 도입되면 택시 업계가 완전히 죽겠죠 이제. 택시 기사님들은 그 넘버 받을 때 뭐 한 1억씩 거의 비용을 지불하고 넘버를 받거든요. 그럼 그거를 아예 박으면 깡그리 무시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핀테크 도입됐을 때 그럼 카드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300만 명의 대량 해고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럼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이웃이 뭐 카드회사 다니는 친구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대량 해고 발생할 텐데 과연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것인지. 그래서 저는 뭐 물론 비판하실 수도 있고 당연히 그런데 이 혁신의 과정들이 좀 미약하고 뭐 좀 느릴 수 있으나 최대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충격, 경제적 충격들을 완화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저는 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아예 그냥 저 택시 기사님들 그냥 빨리 우버택시 도입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긴 하지만 방송 때 되게 조심스럽네. 그렇지만 그분들의 생계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얼만큼 어떤 비율로 어떤 속도로 해야 될지. 또 다른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우선 혁신성장 관련해서 저는 지금 되게 생산자 위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결국에는 사회 전체적으로 놓고 보는 게 제일 1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 존재 유일한 국가가 아니잖아요. 많은 곳에서. 근데 예를 들면 지금 택시업계 종사자들을 존중한다고 말을 하면서 저는 사실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나 그런 요건들이 무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개인 택시 모시는 분들 보면 나이 되게 많으신 분들 되게 많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몰고 가는 속도가 느려서 제가 사고로 당하면 그게 뭐 정부에서 책임질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사실 보완책 같은 건 없는데 개인 택시업이 물론 강한 뭐 이익 단체고 하니까 어렵죠. 양당 뭐 어느 당이든 간에. 근데 그런 쪽으로 좀 약간 너무 좀 이렇게 생산자 위주로 생각하는 게 되게 정치권에서는 그게 되게 아무래도 모여 있으니까 그게 쉬운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저는 뭐 정부를 비판하려는 건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그걸 해결해 나가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본질적으로 저도 원래
저희 아버지 원래 정치도 청와대 출입기자까지 하셨어요. 저희.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되게 관심이 많은데 제가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국회에서 의원실에서 일을 했었어요. 정무위원장까지. 정무위원장. 네. 그때 새누리당이셨는데 아, 네. 근데 제가 보고 느꼈던 거는 아 여기는 너무 이렇게 위계가 심하구나. 왜 이렇게 선수가 중요하고 왜 이렇게 나이가 중요하고 누가 먼저 하는지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그리고 보니까 패턴을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룬 다음에 그 스토리를 가지고 그 이력을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뭐 이제 관료에서 차관 정도 하고 은퇴한 다음에 오거나 약간 이런 그런 뭔가 한번 빵 터트리고 엄청난 경력을 쌓은 다음에 와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일반화돼 있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물론 문제는 많지만 아 내가 되게 뛰어나고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한 20, 30대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제가 미국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게 문화적인 건지 이게 뭐 공천 같은 시스템적으로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은 이게 뭐 그 내부에서 잘 아시겠지만 되게 답답하실 것 같은데 뭐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저는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500명이 그 5만 명이 될 리가 없으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은데요. 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승객들의 안전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한 아니라 노동 가능 연령이라는 건 뭘까요? 예를 들면 소위 법인 택시 종사자들은 대부분 이제 정년도 있고 기본적인 나이 제한이 있지만 과연 그러면 이제 소위 개인 택시 같은 경우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택시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어떤 음식점 사장님일 수도 있고요. 요리 가능 연령이라는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화두를 좀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할 수 있는 나이제요. 예를 들면 요리를 할 수 있는 나이제요. 막 요리하라고 막 이상한 설탕인지 사카린인지 모르고 넣을 수도 있잖아요. 눈이 침침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접근 방식들이 대단히 조심스러워서 뭐 예를 들면 그러면 걸어다닐 수 있는 제한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근데 이거를 제도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 가지가 근데 잠깐 답변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자유랑 되게 일치하는 것 같아요. 저는 민주주의는 멀쩡한데 자유는 진짜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부의 기본적인 기조는 우리가 정한 국가의 방향이 있고 국민들은 따라가는 거지 국민은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생각은 저는 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택시를 탈 때 이 사람이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게 타다라는 서비스가 됐든 뭐 새로운 서비스가 됐든 안정성을 더 중시하고 돈을 좀 더 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렇게 막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뭐 서비스가. 그럼 그건 소비자가 골라야 된다고 생각하지. 기본적인 저는 시장경제의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괜찮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이런 사람들도 노동을 하고 싶으니까 니네는 그거를 그냥 랜덤하게 섞어서 걸리면 사실 지금 택시를 부르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이 사람이 더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쵸? 그럼 그 사람이 노동할 수 있는 권리도 중요하고 제 소비자로서의 선택권은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설명드리면 개인 택시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권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 택시 영업 10년 이상의 무사고 안전운전자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제도적 보호 장치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차라리 어떤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과연 우리가 노동 가능 연령이라면 어떻게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 생산자적 관점에서 저희 당연히 생산자적 관점에서 산업 구조를 해석하고 모델링을 하는 것보다 말씀하셨듯이 소비자의 관점에서 하는 것도 니즈를 파악해서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왜 소비자 중심 구조로 가는 게 당연히 산업은 그렇게 흘러갈 텐데 그게 또 시장 경제고 그럼 이 과정에서 그 충격을 어떻게 이제 완화할 것인가가 이제 정부의 역할이고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한편으로는 이제 개인 택시도 좀 이제 지역적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저는 그런 고민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노동 가능 연령에 대한 사회적 고민들이 어떻게 할 수 있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바로 결국 그러니까 정년과 관련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일반 직장인에 있는 직장에 소속된 분들은 정년이 있고 그리고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정년이 없고 말씀하셨듯이 소비자 안전과 승객의 선택권을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어서 참 예를 들면 CEO도 재벌 총수들도 그런 거잖아요. 진짜 막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견제는 없잖아요. 물론 그게 국가의 역할은 아니죠. 뭐 망하는 건 본인이 자유이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되면 네, 다음 질문. 제가 조금 말씀을 보태고 싶은 게 아까 이제 택시 말씀하셨는데 오늘 오늘자 기사 보시면 이낙연 총리가 그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하셨어요. 올해 연습 67이신데 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이 올라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안전상의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이제 반납을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또 본인이 하시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더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고 또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 비교해서 좀 더 우리나라보다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고령 연령층이 많아지다 보니까 70대 이상의 그 운전자들이 사고가 나는 비율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 반납하거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조금 지금 말씀이 너무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가 구분해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길어진 것 같고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거지 이 택시만 가지고서 그 택시 기사분들에 대한 거 하나 평가는 안 될 것 같고 또 그 지금 택시 기존의 그 기사분들도 생존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장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비스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는 우리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주장만 하고 있지.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다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 문제이지 않나라고 해서 그냥 붙이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잘 들었고요. 아무래도 택시 문제가 좀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라 좀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벤트는 청년 정치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하는 이벤트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한 분만 더 받고 네, 그 두 분 말씀해 주시는 내용 잘 들었고요. 일단 청년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도 잠깐 답변 중에 말씀 주셨지만 청년이 미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년에게 이제 뭔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조직에서 이제 다른 데에 투자되던 자원들을 끌어다 쓴다는 표현이 될 텐데 어디서는 동일하니까요. 거기에 대한 설득을 어떻게 해 나가실지 청년이 미래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장년층, 노년층 이런 거에 대비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이제 어떻게 어필을 해 나가실지 두 분께 같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청년 세대가 복지와 보호의 대상이다 또는 세대이익이 필요하다라고 권리투쟁식으로 접근을 하면 설득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나 정부 안에서도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까지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청년 세대 권익 중심으로 설득을 했을 때에는 저항감이 세게 작동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노인은 이렇게 여성은 경력단절 여성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순위의 싸움으로 가면 이게 좀 애매한 것 같고 그것보다는 이제 청년 세대가 지금은 투자받아야 할 대상이 많고 우리의 성장으로 다시 사회에 공헌한다는 저는 그 접근이 오히려 더 건강하게 대화를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관점으로 설정한다면 청년 정책도 복지의 중심의 정책보다는 이 사회 시장 경제가 잘 작동하게 보완하거나 또는 지원하는 그런 사회 정책 차원에서의 청년의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쪽에 정책이 더 많이 나올 거라 보거든요. 그런 접근이라면 저는 충분히 설득하고 사회 공감대를 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청년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우리가 중요한 일부이자 미래의 전부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청년 몫을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해야 되고 또 미래를 위한 준비 투자라고 이해를 해야지 이 청년의 몫을 우리가 물론 이제 의회 구성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35 세대가 27%, 45세까지 40, 몇 %니까 해야 된다. 이거는 의회 구성에 대한 권리에 대한 측면이었고, 과연 우리 청년 세대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미래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국가부채 1,500조, 가계부채 1,300조 넘었는데 이렇게 빚을 쌓아두고 있는 이 사회가 결국 현재 세대의 기득권과 현재 세대가 더 풍요로운 자원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
미래 우리가 그 자원을 갚아야 되거나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몫으로 결국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래에 빚지고 있는 사회다. 현재의 안락함을 위해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650조 정도 쌓였는데 어쨌든 이 비용들을 투자하고 손실하는 과정 또한 우리와 상의없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현재의 이 풍요로운 자원을 위해서 미래의 빚을 얼마큼 끌어다 써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있어요. 그리고 그 몫을, 그리고 그 주장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